지난 4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계절적 이유 때문일 뿐 연간 흑자 기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년간 꾸준히 불어났다는 한국은행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로자 소득이 줄어서 소득 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현 정부 핵심 경제 기조 근거와는 상반된 수치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조원태 대표를 회장에 선임하는 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되는지를 따져보자면서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최대 30일간 유치장 유치 제도를 도입하고 또 여권 발급 당일 해외로 도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출국 금지 범위도 넓게 따지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6월 5일) 수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4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또 계절적 요인인 연말결산 법인 배당 지급이 집중된 결과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 기자, 흑자 행진을 이어가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는데 얼마 만입니까? 네, 2012년 4월 경상흑자를 기록한 이후 84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4월 경상수지는 6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경상수지의 적자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네, 아무래도 역시 수출 부진이 경상수지 적자 전환의 아마 가장 큰 이유겠죠. 예, 수출이 6개월 연속 내리막인데 경상수지 적자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경상수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1년 만에 39억 5천만 달러가 줄어든 56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2.7% 감소하며 전체 수출액은 6.2%가 줄어든 반면 수입액은 1.8% 늘어난 결과입니다. 한편 서비스 수지는 여행 수지와 운송 수지가 개선되며 적자폭을 5억 5천만 달러 줄인 14억 3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연말 결산 법인 배당이 집중되면서 배당 소득 수지는 49억 9천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4월 배당 소득 수지 적자 규모는 2018년 4월, 2017년 4월 이후 역대 세 번째로 컸습니다. 배당 소득 지급 67억 8천만 달러는 역대 2위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4월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8년 4분기 이후 약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인데요. 박연신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나쁜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지난 1분기 실질 총생산을 455조 81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지난해 4분기보다 0.4% 줄어든 가운데 앞서 4월에 발표된 솟구치보다 0.1%포인트 더 낮아졌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투자와 수출이 생각보다 더 부진했습니다.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는 각각 0.8%와 9.1%로 더 줄었고 속보치 발표 당시 마이너스 2.6%였던 수출도 마이너스 3.2%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그런데 성장률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국민 소득도 줄어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역성장하다 보니 국민 소득도 줄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한 이 1분기 국민 총소득은 전분기 대비 0.3%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민들이 쓸 수 있는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은 2000년대 들어 최대 폭인 1.4%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소득 감소는 소비 축소로 이어지면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개월째 0%대를 기록했습니다. 박 기자, 이렇게 되면 올해 성장률 목표도 좀 달성하는 게 요원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투자와 수출이 회복이 돼야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2.6%에서 2.7%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한데 좀 이에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올 1분기 수출은
1,386억 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 20개 국가 중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 무역 수지는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경상 수지에도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부 소득주도 성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이 소주성 기조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소주성의 기조에는 이 근거와는 상반되는 지표가 또 새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년간 기업과 국민이 벌어들인 전체 소득에서 노동소득 비중이 차지하는 꾸준히 늘었다는 한국은행의 통계가 나왔는데요. 지난 2010년 근로자 보수가 54% 증가하는 동안 기업 이익 증가율은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노동소득 분배율이 63.8%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노동소득 분배율은 지난 2010년 58.9%에서 지난해에는 63.8%까지 커졌습니다.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란 이 근로자가 받는 소득 보수와 기업소득, 이 재산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근로자가 받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네. 근로자의 보수 증가율이 거의 매년 기업의 영업 잉여 증가율을 웃도면서 노동소득 분배율은 꾸준히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국민 총처분 가능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41.8%에서 지난해 45.7%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기업들의 영업 잉여 비중은 30.2%에서 26%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이 근로자들의 임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근로자 소득 증가율이 기업 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지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GM이 최근 인천 부품물류센터에서 받았던 희망퇴직 접수를 모든 센터로 확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추가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권 기자, 한국GM이 부품물류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2차 구조조정에 나섰다고요? 네. 한국GM은 지난주 금요일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천과 세종, 창원센터의 전 직원에 대한 희망퇴직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국GM은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인천센터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정규직 80명 가운데 16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가 구조조정 대상은 정규직 130여 명입니다. 네, 그런데 구조조정에 나서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한국GM은 국내 부품 물류센터의 통폐합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줄이고 부품 공급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GM은 설명합니다. 실제로 한국GM은 다음 달 부지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센터를 폐쇄하고 세종센터로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통합되면 부품 배송의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된다며 인천센터를 부평 공장 내 유휴 공간으로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이 생산직을 비롯해서 다른 직군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한국GM은 희망퇴직 등에 사용하기 위해 1,000억 원가량의 비용을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500에서 700명가량의 감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품물류센터의 구조조정 후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CNBC의 권세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서 기자, 올해 반도체 매출 전망치가 또 대폭 하향 조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수급 동향 조사 기관인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 WSTS가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반도체 시장 매출이 우리 돈으로 약 486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1%나 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는 올 2월 제시한 전망치인 3% 감소에서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겁니다. WSTS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올해 반도체 시장이 5.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11월에 2.6%로 낮춘 뒤 올 2월에는 역성장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1,579억 달러였던 메모리 반도체는 올해 1,1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 장비 출하액도 크게 줄었다고요? 네, 반도체 불황으로 올해 1분기 반도체 제조 장비 출하액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대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 출하액이 지난해 4분기보다 약 8% 줄어든 16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0조 800억 원보다는 약 19% 하락한 수치입니다. 반도체 장비 출하액 세계 1위를 달리던 우리나라는 대만에 선두 자리를 내줬습니다. 네, 내년에는 성장세를 보일 거라는 그런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가 2020년에는 모든 지역과 품목에서 다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전체 반도체 시장 매출은 4,343억 8,900만 달러로 올해보다 5.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메모리 시장의 가장 높은 6.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술에 부과하는 세금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 1968년 주세법을 개편한 이후 약 50년 만에 개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정 기자,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 주세라고 하죠. 어떤 방식으로 개편되는 겁니까? 네, 그동안 술에 부과되는 세금은 출고 가격에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이 적용됐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맥주와 막걸리는 술의 양과 알코올 함량에 비례해 세금을 물리는 종량세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맥주는 리터당 830.3원, 막걸리는 리터당 41.7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당정은 소주와 위스키, 와인 등 다른 주종은 기존 방식대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맥주와 막걸리가 이제 세금 부과 방식이 바뀐다는 건데 가격 변동도 잇따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국산 캔맥주의 세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리터당 415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 수입 맥주처럼 국산 캔맥주도 이른바 4캔에 만원 행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생맥주는 리터당 445원, 페트병 맥주는 39원, 병맥주는 23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예정인데요. 정부는 생맥주를 제조하는 수제맥주 업계를 고려해 생맥주에는 2년간 20%의 세율을 경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막걸리는 종량세로 전환해도 세부담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가격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술에 매기는 세금 비율을 1년에 한 번씩 물가와 연동해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내후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는 3.5%로 유지됩니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2차례 연장을 거쳐 총 감면 기간이 1년 6개월에 달해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에 들어갔습니다. 한진칼 2대 주주인 강성부 펀드 KCGI가 최근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한진칼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오 기자, 먼저 KCGI가 제기한 소송 내용 어떤 건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진칼은 어제 KCGI 산하 투자 목적 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에 대한 검사인 선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또 조원태 회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회장 선임 안건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상정돼 결의됐는지를 검사인을 통해 밝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소송을 두고 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총수 일가가 퇴직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또 조원태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검사인 검사를 요청한 데 대해선 조 회장의 그룹 내 장악력을 늦추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이번 소송의 시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소송에 따른 경영권 다툼으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 오는 7일 결정될 조 전 회장의 상속세 규모가 커지고 한진그룹 총수 일가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KCGI의 검사인 선임 관련 소송 신문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검사인이 선임되면 신문기일에 맞춰 검사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네,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열흘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철강업체들은 수개월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면서 아우성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정 기자,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요? 네,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는 최근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분리더라는 안전밸브 개방으로 무단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열흘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조업이 중단되면 용광로로 불리는 고로가 장기간 가동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철강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고로가 나흘 이상 가동을 멈추면 고로 내부 온도가 하강해 쇳물이 굳습니다. 따라서 재가동까지 석 달이 걸립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철강업계의 반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현대제철의 경우 3개월간 조업을 못하면 약 8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만약 고로 복구에 실패하면 철거와 재건설, 가동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 문제가 된 분리더 밸브 개방,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또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로의 점검과 보수 때 폭발 방지를 위해 이 밸브를 개방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반드시 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 제철소도 이 분리더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분리더 개방 시 뿜어져 나오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고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선 아직 공식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면서 제철소의 오염물질 배출과 조업 중단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의로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정부 감시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거나 호화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법망을 촘촘히 해서 제도적 허점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안이 담겼는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윤 기자, 정부가 악의적인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서 합동 대책을 마련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체납액이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여건이 없는 고액, 상습 체납자도 출국 금지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건이 없는 체납자에겐 출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없었는데요. 이를 악용한 체납자가 여건을 발급받은 당일에 출국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배우자, 육촌인의 혈족, 사촌인의 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체납자들이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거, 이거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이 됐다고요? 네, 앞으로는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복지급여 수급 적정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증을 통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은 물론 징역형 혹은 벌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북한에서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당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접경 지역 300여 개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된 혈청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조 기자, 이번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다행히 아직까지는 의심 증상이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금 전 북한 접경 지역 10곳의 양돈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혈청 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농가당 8마리의 혈액을 채취해 발병 여부를 확인했는데 휴업 중인 5개 농가를 제외한 342개 농가 전체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앞서 농가별로 담당관 70개 반 143명을 동원해 347개 전체의 농가를 점검한 결과 의심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소식인데 그럼 지금 방역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야생 멧돼지를 통한 돼지열병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접경 지역 내 방목 농장 4곳에 방목 사육이 현재 금지된 상태입니다. 또 울타리 시설은 총
총 347개 농가 중 232개 농가가 설치를 마쳤고요. 나머지 농가에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과 통제 초소도 오늘까지 설치 완료됐고 접경 지역 이동 차량에 대한 소독 활동도 보다 강화됩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조정회의를 통해 합동 대응 체계도 마련했는데요. 기존 접경 지역 방역 활동과 더불어 국경 검역과 불법 축산물 단속, 남은 음식물과 야생 멧돼지 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방역 조치와 관련해서는 울타리 시설을 접경 지역 10개 시군에 115개, 또 접경 시도 지역에 105개를 각각 추가 설치하고 전국 6,300개 양돈 농가 일제 점검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줄여서 금감원 특사경이라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키로 합의를 했는데 금감원이 이와 관련한 직무규칙을 개정하면서 인지수사 권한을 포함시켜 금융위원회에 반발을 샀죠. 이 때문에 특사경 시행이 다시 무기한 연기되면서 결국은 직무규칙에서 인지수사 내용을 빼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손 기자, 직무규칙에서 논란이 됐던 인지수사 권한 이걸 빼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검찰 등은 이 금감원 특사경 직무규칙에 포함된 범죄 인지수사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긴급조치,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수사 범위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이 금감원 특사경은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이 논의 초기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에 수사 권한을 놓고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특사경의 수사가 특정 사건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금융감독원은 수사의 효율성과 또 조사 기능과의 협업 필요성을 제기하며 상대적으로 폭넓은 수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관계 기관 간 경로 끝에 수사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긴급조치 사건에 한정키로 합의했는데, 금감원이 인지수사 권한, 즉 자발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직무규칙 제정안을 예고해 금융위에 반발을 샀습니다. 이 때문에 특사경 시행은 다시 무기한 연기됐고 금융위, 금감원 간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러면 금융위 요구대로 인지수사 권한을 직무규칙에서 수정키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사경 출범 준비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검찰 등 관계기관들은 금감원 특사경 운영 방안을 6월 중 최종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을 비롯해서 서울 남부지검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 5명도 특사경으로 지명될 전망입니다. 특사경 조직은 별도의 차단보호 장치를 마련해 금감원 내에 설치하고 약 7억 원에 달하는 특사경 운영 예산은 금감원 예비비를 활용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사경 조직 명칭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제안한 자본시장 범죄수사단보다는 금융위가 제안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특사경 운영 방안과 관련해 금융위 요구안이 대부분 관철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져 가고 있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입니다. 논의 초기부터 금융위와 갈등을 빚어왔던 금감원이 특사경 출범이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을 우려해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이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이 처장은 인보사 관련 허가 및 사후 관리에 철저하지 못해서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환자 안전대책 수립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15년간 장기 추적을 통해 인보사 투여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는 한편 판매사인 코오롱 생명과학과 피해 발생 시 보상안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34% 오름세로 2073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1%가량 오르며 709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진칼입니다. 지금 KCGI가 조원태 회장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오늘 2.6%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역시 인도 시장에 지금 QLED TV를 본격 출시한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흥행 기대감 속에 1.3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름세입니다. 지금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지속됨에 따라서 간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이 1.54% 오르며 6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분식회계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이 잇따라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이 0.64%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지금 6.5% 빠지며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허가 심사 중단 소식이 내림세를 보여주며 44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